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네 자산운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아주 모시기도 힘들고 귀한 분 모시고 한번 경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경제학연구소의 최용식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섭외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저희가 영광이고 지금 경제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새로운 시각만 들어도 저는 오늘 충분히 유용한 시간이 아닐까 싶으면서 일단 우리는 힘들고 있지만 그리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미국은 경제 지표도 계속 잘 나오죠. 트럼프 2.0 시대 접어들면서 여기는 더 탄력받을 거라고들 많이들 얘기합니다. 혹시 소장님께서는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한 호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이거부터 좀 궁금해집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겁고 네, 긴 설명이 그렇죠. 필요한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예, 네네. 경제에는 경제 변수 간에 그 밀접한 혹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크든 작든 영향을 주고받아요. 네, 네. 그래서 언제 시점을 끊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게 참 애매해요. 애매하죠. 네. 그래도 끊는다면 2022년 상반기에 네. 미국이 연속 2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때부터 이상한 경제 정책을 펼칩니다.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에서 네, 고금리 그렇죠. 정책을 펼치고 또 강달러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요. 예. 이거는 경제학이 얘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거든요.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가 감소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경제는 후퇴해야 맞잖아요. 예. 그리고 또 강달러 정책을 펼치면 수출이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 하강해야 맞아요. 네. 근데 미국은 그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뭐 물가 잡겠다고 한 거였는데 실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빅스텝, 자이언트스텝 더 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친 감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미국 연준은 분명히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금리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경기가 하강해야 돼요. 네. 그래야 수요가 위축되면서 물가는 하락으로 돌아서거든요. 근데 경기는 급상승했어요. 맞아요. 거기에다 미국 연준은 금리를 올리면서 또한 동시에 번원 통화를 증가시키는 이중적인 정책을 펼쳐요. 네네. 그러면 고금리와 통화량 증대가 어느 쪽이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요? 통화량이잖아요. 네. 근데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친다고 얘기를 해요. 예. 이건 완전 사기죠. 고금리 강달러 정책 펼쳐서 물가가 하락한다면 초인플레이션 국가들은 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근데 그런 사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이면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예. 당시 미국 경제가 급격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할 정도로 경기 하강이 빨랐다는 얘기는 네. 당시에 금융위기가 진행됐다는 얘기예요. 금융위기는 신용이 수축되면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할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국내 유동성이 신용 승수배만큼 위축이 돼야 금리가 진행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다른 나라에 투자됐던 국제금융자본 이것들이 미국에 투자하면 달러가 강세니까 환차익을 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국제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몰려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내 유동성이 풍부해졌어요. 예.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을 차단해냈고 미국 내 경제 활동이 활성화됐어요. 그렇죠. 뭐 소비, 생산, 고용 뭐 등등 모든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성장률이 놀랍게도 3분기에는 3.1%로 올라가요. 네. 그리고 4분기에도 2.8%를 기록해요. 네. 경제학적으로 보면 경기가 분명히 하락해야 되는데 상승한 거예요. 근데 미국이 이걸 우연히 그런 기회를 3번을 겪어요. 1980년대 초반에 네. 중남미 국가들 모두가 외환위기 늪에 빠지고 선진국도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낮았어요. 예. 그때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이 60년대 말부터서 80년대 초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걸 해체를 시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당시에 기준금리를 21.5%까지 끌어올려요. 미국 기준금리가 5% 넘어갔을 때 난리였잖아요. 그렇죠. 경제적 고통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네. 21.5%를 끌어올렸을 때 그 경제적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놀랍게도 미국 경제가
반등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또 이게 그 2000년도 말에 나스닥이 붕괴되잖아요. 네네. 그때 80% 떨어졌었죠. 폭락을 해요. 네. 그때 또 미국 정부가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친 거예요. 네네. 경기 후퇴가 아주 짧았고 그 깊이도 얕았어요. 그 두 번째 겪은 거예요. 세 번째는 2009년도에 그랬어요. 이자율 스프레드라고 그러죠. 네. 이게 그 대공황 때보다 더 컸어요. 그만큼 금리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경기 후퇴 기간은 딱 1년으로 끝나요. 네. 경기가 급상승하기 시작해요. 이게 세 번을 겪고 나서 미국이 이번에도 그걸 그대로 본따라서 한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치면 다른 나라의 저축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몰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한 게 예시를 앞에 3개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번이 4번째인데 그때 생각해보면 다 결국에는 US와 논 US 간의 괴리가 계속 커지고 미국만 잘 나가던 시절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이번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아. 지금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미국만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죠. 미국으로 국내 저축과 금융 자본을 빼앗겼으니까 네. 국내 유동성 수축이 되고 국내 유동성이 수축이 되니까 이게 신용 파괴원리를 작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용 승수배만큼 유동성이 축소될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따라서 금융위기가 진행을 하고 경제 활동도 위축이 돼요. 그래서 성장률이 지금 2022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모든 나라들이 마이너스와 0% 성장을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미국만 홀로 잘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부메랑을 맞게 돼요. 1981년도도 그랬고 2001년도에도 그렇고 2009년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조만간 미국 경제가 그 부메랑을 맞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도 미국이 그러니까 특수성이 있잖아요. 기축통화 국가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돈을 계속 찍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사실 이런 정책을 펼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을 뿐더러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건 우주항공이든 AI건 주도하는 쪽이 미국이니 계속 경제성장 갈 거야 라는 논리들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어떤 뷰 갖고 계신 거세요?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변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예. 다른 하나는 국제 수지 약화예요. 달러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국제 수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네. 왜 그러냐면 국제 교역이 확대되면서 달러 수요가 커져요. 그럼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제 성장이 되면서 또한 외환보유고를 더 확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따른 수요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적절했을 경우에는 필요한 통화를 공급하는 국제 통화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제 개혁에 필요한 외환 수요 예. 그리고 외환 보유고 확충을 위한 외환 수요 그 두 개를 합한 것보다 미국의 국제 수지 적자 규모, 특히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클 경우에는 네네. 공급이 커지면서 달러 가치는 떨어지게 돼요. 예. 달러 가치가 만약에 떨어지다가 폭락을 하게 되면 미국의 달러가 기축 통화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20년 2.9%에서 2022년도에 이게 3.9%까지 증가를 했어요. 강달러 정책의 영향이죠. 네. 네네. 그게 어쩌면 국제적인 달러 수요보다 더 컸을지도 몰라요. 물론 달러가 강세일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이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축소돼요. 네. 그게 한 1년 정도 그래요. 근데 1년 뒤에는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더 커져요. 네. 지난해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조금 줄었어요. 네. 1조 달러에서 한 9,600억 달러? 약간 줄었는데 올해는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발표를 아직 안 했어요. 네. 미국은 또 경상수지 적자를 잘 발표를 안 해요. 왜냐하면 경상수지 적자 때문에 그 미국의 경제난이 초래됐었고 그걸 자본수지로 이제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얘기하게 되면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쳤다는 비난을 받게 돼요. 이제 그런 비난을 들으니까 이제 다른 이제 이유를 대는 거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다. 네. 그러니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 네, 네. 이런 논리를 펼치는데 그 배경에는
미국의 경상수지가 대규모 적자라는 그게 지금 뒤에 숨어 있어요.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게 되면 향후 세계 경제, 특히 미국 경제가 어디로 갈지를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경상수지 적자 때문에 트럼프가 그렇게 이제 관세 하면서 이웃 우방국들한테도 압박을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러면 트럼프의 정책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의 미국의 그런 판단하시는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최소한 이런 버블이 터져지는 걸 뒤로 좀 미룰 수 있는 정책들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일반적인 예상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네. 압도적인 승리를 했잖아요. 예.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네. 라는 미래 비전을 국민들한테 제시했어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와 같은 자국 우선주의는 이게 이제 우리 이 속된 말로 국뽕이에요. 그렇죠. 네. 국뽕이 힘을 얻으면 네. 이성은 잠을 자요. 그리고 감성이 활개를 치기 시작해요. 감성이 활개를 치기 시작하면 경제는 반드시 쇠락합니다. 사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있잖아요. 예. 이거는 세계 대공황이라는 대재앙을 일으켰던 적이 있어요. 예, 그 뒤부터는 보호무역주의를 되도록이면 펼치지 않지 말자. 네. 이런 기류가 국제사회에 특히 선진국 중에서 정착이 돼 있어요. 이게 뭘 보면 가장 극단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냐 그러면 시진핑이 중국에서 집권한 이후에 예. 1대1로 중국몽 등과 같은 국뽕을 내세워서 권력을 강화하고 1인 독재 체제를 강화시켰어요. 그 다음에 중국 경제 어떻게 됐어요? 매년 성장률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도 지금 그 국뽕이 지나치게 강해서 지금 앞으로 중국과 같은 경제난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우려가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대통령의 권한 못지않게 의회의 권한도 막강해요. 예. 그래서 의회가 트럼프의 일방적인 어떤 그 독주 이걸 견제해 줄 것으로 보고 미국 경제가 아주 심각한 재앙으로는 빠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미국 경제에서 조만간 금융위기가 터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 미국의 상하원이 다 공화당이어서 과연 얼마나 견제가 될지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미국에는 특히 경제정책에는 또 한 축이 있잖아요. 어떤 재정정책이 있다면 통화정책을 펼치는 연준이 있는 건데, 연준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연준의 최근의 행보, 비둘기처럼 플레이를 하다가 요즘에는 다시 좀 매파적으로 가는 것 같고, 올해는 금리 인하 2번? 근데 시장에서는 아예 안 할 수도 있어. 아니야, 더 오히려 올릴 거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세계사적인 그 사례들을 통해서 그 경제 원리를 제가 좀 포착을 한 것 같아요. 예. 그 경제 원리에 따르면 지금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이미 시작했거나 아니면 앞으로 터질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발표한 성장률은 이제 5%대, 또 예. 최근에 4.7%라고 그랬는데 네. 비교적 높은 수준이에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마이너스 성장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작년 경제 성장률 5% 나왔을 때 저도 이거 진짜 5% 맞아? 약간 그런 의심을 하고 보긴 맞아요. 했습니다만은. 중국 내에서도 그 경제 전문가들이 그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성장률이 맞아요. 아무래도 틀린 것 같다. 네. 근데 그 사람들도 겁이 나서 이제 그 마이너스 같다는 얘기를 못 해요. 네, 네.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난해 하반기 마이너스 갔어요. 그 얘기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네. 이 금융위기라는 것은 이게 국제적인 전염성이 전염병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럼요. 세계 경제에서도 신용 창조가 일어나요. 네. 근데 이 신용 창조가 어느 부분에서 유동성이 수축이 되면 신용 파괴 원리로 이게 완전히 변환하면서 신용 승수면만큼 유동성을 축소시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수축이 되면서 금융위기를 다른 나라로 전염을 시켜요. 그래서 지금 유럽은 그 적절히 잘 대응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마이너스 성장과 0% 성장을 지금 2022년 이래 지금 지속하고 있는 게 네. 금융위기의 진행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다만 예, 속도가 예. 느릴 따름이지 과거의 금융위기는
경기 하락을 급속하게 해냈었거든요. 네.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좀 세게 하다 보니까 좀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예. 버는 통화를 대폭 증가를 시키니까 그 신용 파괴원리 작동을 어느 정도는 속도를 늘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이에요. 금융이라는 것은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터진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주식이나 부동산이 통화의 역할을 해요. 일정 부분. 예. 주식시장이 호조일 때는 예금을 인출하는 것보다 주식을 팔아서 다른 용도로 써요. 네. 주식시장이 붕괴되면 거래량도 축소되지만 가격도 폭락을 해요. 그러면 경제 내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축소되는 그 영향이 나타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신용파괴가 작동하면서 금리가 진행을 해요. 지금 미국은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거품이 지나치게 커져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네. 거품이라는 것은 반드시 꺼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거품이 꺼질 날이 멀지 않았다. 그동안 연준이 시의적절하게 기준금리 조작을 통해서 그걸 잘 차단해 왔는데 이제 그게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연준의 기준금리 조작은 사실은 이거는 대증요법이에요. 근원 치료가 아니에요. 네, 네. 미국 경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